데이터 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미국에서 뉴딜 할 때 후보댐이 가장 상징적인 대표 사업이 있잖아요. 네. 엄청난 규모의 후보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력도 많이, 일자리도 만들고, 그 후보댐에서 나온 그 물을 가지고 전기도 이제 만들고, 전기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니까 근처에 도시도 막 생기고 세우고, 네. 마을도 활성화되고, 네, 산업도 네. 생기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댐도 데이터를 많이 가공 구축해서 후보댐이 전기를 만들었다면 이 21세기의 전기가 AI거든요. AI 서비스 솔루션은 어디에나 다 모든 서비스,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21세기의 전기라고 할 수 있는 AI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데이터니까 데이터댐을 구축하자. 가동만 나가지고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흘러야. 그건 이제 데이터 고속도로인 거죠. 데이터 구축에서부터 개방, 거래, 유통, 분석, 활용, 이게 이제 데이터 거래 가치 사슬이잖아요. 이게 물 흐르듯이 잘 흘러야 이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이제 그 첫 단계로 데이터 댐부터 구축해서 네. 디지털 뉴딜의 아주 핵심 사업이죠. 산업으로도 흘려보내고 사회 현안 문제 해결하는데도 네.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러면 우리가 네. 이 데이터 댐을 만들고 데이터 네. 고속도로가 활성화되면 네.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움이-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서비스들, 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솔루션 서비스들이 막 나오는 거죠. 요즘에는 AI가 기사를 대충 써주잖아요. 네. 날씨 기사, 스포츠 네. 기사. 네. 일하는 사람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RPA라고 업무에 쓰는데 단순한 업무 처리, 돈 지급한 거, 이거 계정 처리, 단순한 반복 작업을 이렇게 하던 걸 그냥 RPA 시스템이 지가 알아서 하니까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부터 해방되는. 당연히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말씀을 나눌수록 저는 제 일자리가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까 로봇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대체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구조조정도 시작할 거고 근데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회복 탄력성을 높이자는 게 디지털 뉴딜인데 이렇게 되면 뭔가 데이터를 다룰 줄 알고 또 뭔가 개발할 줄 알고 분석가들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를 되게 찾기 쉬울 것 같은데 데이터 댐 구축하는데 우선 네. 그런 기본적으로 컴퓨터만 다룰 수 있는 소양이 있으면 네. 그리고 성실하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요. 수만 개 이상이 컴퓨터 정도 나오고요. 다룰 수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라벨을 붙여서 네. 이게 나무다, 이게 자동차다, 뭐 이게 사람이다, 개다, 고양이다라고 이렇게 라벨을 붙여줘서 기계가 학습할 수 있도록 네. 하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 때는 그런 라벨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건 상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얼굴 부위를 딱 이렇게 특정해주는 박싱, 라벨링과 박싱 이런 것은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런 단순한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중급, 고급 일자리의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라벨링만 했다가 중간에 이제 품질 관리도 하고 이제 네.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오는 거고 네.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 실측하는 업무에 8,000명 이상을 교육해가지고 700여 개 공공기관에 이렇게 인턴십으로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자리가 8,00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2주 동안 교육을 시키죠. 뭐 컴퓨터가 좀 다르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배우려고만 하면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 뭐 등록하고 서류만 볼 줄 알면은 다 이렇게 등록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개방 업무, 단순 업무에서 데이터의 품질이 제대로 됐는지 품질 진단하는 업무 이렇게 더 이제 점점 고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고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 툴을 만드는데도 이제 사람이 당연히 필요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이 네, 된다. 근데 데이터 댐 만들 때 수십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어차피 여기가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네. 사람은 필요하니까요. 단순한 일자리에서부터 네네. 이제 이쪽 고도화된 어떤 주역으로서 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아는 사람까지 네네. 쭉 일자리 사다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필요하면 교육도 네, 당연히 그 빅데이터 분석, 공공데이터 분석 인턴십 네네. 그 뉴딜 사업에 600명을 교육을 시켜요. 두 달 동안 분석 교육을 시켜요. 공공기관에
파견해서 넉 달 동안 분석 실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네. 분석가를 양성하는 거예요. 경험을 쌓으면 되게 인기가 좋아요. 그렇죠. 이거 요즘 동네로 다 배우는 건데. 네. 네, 이걸 앞으로 이제 하시겠다는, 이제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100명을 했었죠. 네, 1년에. 네. 그런데 지금 그럴 때 아니다. 규모를 확 키워라. 그래서 600명을 전국 5대 권역에 동시에 네. 데이터 구축 개방에서부터 그러니까 구축이라는 것은 라벨링, 네. 박싱, 또 개방 업무에서부터 그 품질 관리, 그렇죠. 개선 업무, 그리고 이런 분석 업무까지 네, 네. 쫙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다리를 이렇게 놓아서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의료 부분에 이런 디지털화가 나오니까 다들 이제 원격 진료 그럼 하는 거냐? 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네. AI, 이 의사가 진단하는 것보다 더 진단율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네. 폐 사진 찍으면 루닛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폐 영상 진단 예측하는 AI 그 솔루션은 뭐 2초 안에 훨씬 더 정확도 높게 폐 질환이 있다 없다를 이렇게 구분해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의료 관련 데이터를 분석, 활용, 학습시켜서 네. AI의 성능을 높여서 네. 경쟁력과 서비스를 키우는 거. 네. 그리고 그런 질병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생체에서 나오는 이제 기본 데이터들 있잖아요. 맥박이 어떻고, 네네. 뭐 호흡이 어떻고, 네. 온도가 어떻고, 네. 뭐 이 혈압이 어떻고 네. 이런 데이터하고 결합시켜서 개인의 맞춤형 진단을 하니까. 예, 맞춤형 이제 진단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다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정밀 진단을 해주는 것이고 맞춤형 진단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인간의 혼자 힘으로 하는 것보다 AI가 더 정교하게 도와주는 거죠. 정말 비서 역할을 똑똑한 비서 아, 역할을 그런 거죠. 해준다는 네. 그런 의미. AI가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좀 더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놓칠 수 있는 부분들. 네. 기본적인 것을 AI가 다 챙겨주니까 AI 없이 그냥 의사 혼자 일을 하면은 정확도가 뭐 70%, 80%일 것을 AI의 도움으로 90%, 99%까지 올릴 수 있는 네. 것이 AI와 데이터의 힘인 거죠. 원격 진료는 이제 좀 부분이네요. 다른 거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으로도 이렇게 보내고 네. 개인 의료 정보 다 전송해 줄 수 있고 하니까 굳이 병원 안 가도 네. 원격 의료가 가능하도록 네. 하는 게 이제 그 원격 진료의 문제죠. 네. 근데 이제 기득권을 해친다 그렇죠. 하는 이제 네. 저항이 좀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위기 때 아니 병원 가는 것이 위험한데 어떻게 병원 가서 이거 하라는 거냐 네. 하니까 이제 그 모니터링하고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게 풀렸지 않습니까? 네, 네. 피할 수 없는 불가역적이라는 네, 거죠. 네.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앞으로 또 제2의 제3의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진료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그 위기에 우리가 잘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회복 탄력성인 거죠. 아, 이런 위기가 네네. 왔을 때 즉각 의료 시스템, 진료 수 시스템을 있는. 네. 정상화시킬 수 있는 네. 힘을 갖추는 거. 이런 코로나 위기가 오더라도 학교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네. 코로나 위기가 오더라도 이 공장이나 사무실 근무지가 붕괴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네. 하면은 얼마나 경쟁력이 높아지겠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의료도 붕괴되고 교육도 못하고 네. 일도 못하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금방 네, 회복해서 네. 정상적으로 다시 한다.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경쟁력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네, 네. 그것을 만들자는 거예요. 디지털 뉴딜에 원격 진료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방향은 맞지만 네. 여기는 아직은 그렇죠. 그 이제 이해관계도 이제 이해관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사회적인 네, 합의 좀 과정도 필요하고. 필요하고 그러나 방향은 이 방향이 불가피하니 그런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접근법을 하자 네. 이제 그런 거죠. 이 5G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건요. 통신사들이 진짜 계속 외치고 있는 것들이고 뭐 네. 오늘도 외치고 내일도 네. 외치겠죠. 그런데 잘 안 이거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 주도로 네. 좀 어떤 식으로 네. 해서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네. 또 달라지는 건지. 네, 5G 국가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이제 행정망, 교육망, 뭐 금융망, 국방망 네. 이런 5대 국가망이 있잖아요. 네. 그 국가망이 다 초고속망 유선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5G 시대니까 네. 5G망으로 대체하자는 건데요. 20년 전에 우리가 초고속 국가망 구축했던 걸 지금 이제 20년 만에 5G 국가망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국가 사업인 거죠. 네. 5G 망의 특성상 B2B나 B2G,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공장 단위나 네. 이제 B2G 정부 사무실 청사에서 쓸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5G 망 자체가 초고속, 초저지연 이런 문제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기술적인 특징은 네트워크 주파수 대역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네트워크를 나누어서 이론적으로 나누어서 특정 사람만 폐쇄적으로 쓸 수 있는 폐쇄망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5G 망의 특징이 그 말씀은 보안이 그러니까 보안도 해결하면서 네. 특정 그룹만 쓸 수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프라이빗하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능을 5G 망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슬라이싱이 나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만 쓸 수 네,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밌네요. 5G 망은 이렇게 활용하는데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B2B, B2G부터 5G 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5천만 국민들한테 B2C로 5G 망의 기지국을 막 설치하고 있죠. 그런데 잘 이제 그거랑은 정말 다른 아까 네. 초저지연 이거랑 거는 예, 개념이 다른 다른 거예요. 거네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활용해서 네. 프라이빗한 망을 구성할 수 있으니 네. 5G 국가망 보안 문제도 해결하면서 모바일 기기로 이제 스마트하게 사무실에 앉아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이동 중에서도 일하고 정부가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갖추자 하는 게 이제 5G 망이죠. 네.